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부당한 기소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검찰의 노골적인 흠집내기다라고 비난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 매관매직으로 민주당의 검찰 해체 주장은 범죄 은폐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당 경선 상황과 함께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한미 간 2+2 통상협의가 어제 저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이외 종료 시점인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의 내용과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 분석합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자,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고 전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에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등 2억 1,700여만 원을 뇌물로 본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일단 비판을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의 논리는 뭔지 그거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뇌물죄는 이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을 수수했을 때 네네.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네네.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공직자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당시 전 사위 서모 씨를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시켰고, 취업을 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2억 1,700만 원 상당의 급여 등 이익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본 건데요. 이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지급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법리를 구성하느냐가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간에는 경제적 이익이 공동하여 같이 있었다고 본 건데, 왜 그러냐면 문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생활비를 그렇죠.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취업으로서 지급하지 않게 된 생활비 상당 이익을 이 급여라 동일시해서 이걸 뇌물로 본 겁니다. 네네. 근데 이게 이건 사실은 거기에 경제적 공동체 법리라든가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으로 보는 어떤 판례,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지금 확인된 사실관계하고 맞춰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소입니다. 이건 법원 가면 무죄 나올 거 검찰이 모르지 않았는데요. 이 수사할 때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이런 비위가 있는 이 대통령이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계속해 왔고, 지금 이제 시점이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불기소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 시기에 갑자기 또 서면 조사 예정돼 있고 제출 예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기소를 했다. 정치적 기소고 말도 안 되는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정치적 기소고 말도 안 되는 기소다. 이 부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민주당이 항상 하는 것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 안에 자꾸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기소할 거리가 안 됐다면 기소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정권 교체기잖아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뇌물죄가 됐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게 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항공에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상직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타이스타항공의 취업도 불가능했고 여기에 따른 근로소득 2억 1,700만 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공무원 신분으로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된다라는 게 이 검찰의 법리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에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뇌물수수로 실형을 살 때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경제공동체라는 당시에 뭐 수사 주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박영수 특검이었지만 경제공동체 이게 사인 간에도 경제공동체라는 논리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가족 간에는 당연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기소권 절제 차원에서 공무원 신분인 문 전 대통령만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경제공동체라는 법리가 성립되려면요. 네. 이 두 주체가 사실상 하나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가 돼야 돼요. 최순실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최순실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기업들로 받던 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한 돈으로 봐도 법리상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건은 문다혜 씨가 받은 급여, 그 사회가 받은 급여가 경제 공동체 법리로 갈 수 없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생활비로 계속 주고 있었으니까 생활비를 안 주게 됐으니까 그 급여가 뇌물이라는 건데 그게 생활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부산에서 거주하다 서울로 올라왔고 서울에서 거주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딸의 집을 에서 이제 하면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딸의 소유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월세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 그 집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독립할 수 없어서 네.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정당하게 딸의 집을 임차해서 사실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그 돈이 아니었으면 문다혜 씨가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서모 씨 이 가족이 하나의 경제적 이익으로 뭉쳐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이건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우연히 일치하는 몇 개의 시기를 묶어서 이 생활비라 그러니까 차임으로 준 돈이 중단되는 이후에 취업을 해서 받게 된 월급이 생활비를 안 줬으니까 취업으로 받게 된 것은 뇌물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시켰어요. 이게 경제 공동체 법리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관계를 묶어서 억지로 꽤 맞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보면 조기현 부위원장님 공소장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네. 다혜 씨 가족의 다혜 씨 부부기도 하고 다혜 씨 가족의 어떤 태국 이주 여기에 깊숙하게 관여해가지고 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어떤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정황으로서 이게 대통령이 과연 저걸 몰랐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끼워 넣은 것, 그 민정수석실하고 특감반 반장 또 경호처까지 관여해서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묵인 방조 하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이 취업 절차를 진행 것처럼 설명을 했던데요. 네. 민정비서관실하고 특감반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고요. 해외 이주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취업한다고 하면 민정비서관실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이주하는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급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뭐 원래 다 민정비서관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경호처도 대통령 가족은 경호 대상입니다. 해외 이주해서 나가 있으면 경호 대상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경호해야 된다. 그렇죠. 네. 자기 할 일을 한 건데 마치 이 뇌물 공여에 이 범죄 행위에 다 관여한 것처럼 그렇게 써놨다더라고요.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하고 조금 연결을 지었던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네. 이 부분 어떻게 봐요? 저는 지금 그 조경 변호사님 말씀하신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이 예. 다혜 씨가 갖고 있던 집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월세 차원에서 지불했다는 거 네. 이거를 검찰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금전 거래의 모든 정황들을 고려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정상적인 돈 거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그건 재판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내겠다라고 했으니까 재판에 충실히 임하시면서 밝혀내면 되고 또 하나 특별감찰반은 말 그대로 감찰을 하라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대통령 가족 뭐 지금 특별감찰관은 아마 임명이 안 됐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임명이 안 됐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석수 감찰관이라는 분이 진짜로 좀 감찰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왜 그러냐 진짜로 뭐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감찰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감찰하라는 사람한테 자기 딸과 사위가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정황을 좀 살펴보도록 지시를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자기 직책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한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검찰 쪽에서는 어떤 주장도 하냐면 이번에 보니까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이상직 전 의원 기소했고 그다음에 다혜 씨 부부 뭐 전 남편이긴 하지만 그 다혜 씨 부부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적법한 수사통에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 이게 자평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던 소환 불응 문제도 그렇고요. 소환 요청했던 거는 맞더라고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굳이 그 바로 소환해야 되느냐. 일단 서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다시 소환 요청하면 응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 서면 조사 뭐 한 130가지 정도의 이 질문이 담긴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검찰이 묻고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변호인 측이 검찰에 다음 주쯤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하게 이 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데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지금 3년 6개월 동안 진행되는 동안 계속 피의 사실 관련된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적법 절차 지켜줬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이 수사 범위도 무리하게 확대해서요. 사위 전모 씨 주변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들었습니다. 거의 칠순 노모한테 검찰 수사 계속 찾아가서 압박하지 않습니까? 당신 아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변 뭐 문다혜 씨 그 딸 이 아이패드까지 압수해가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기소를 하고 기소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털라인에 세우고 이게 목적이었지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겠다 하겠다 이게 수사의 목적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는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들 어떤 걸 봐도 직접 증거가 확보된 게 없을 겁니다. 계좌 다 확인이 됐어요. 다 압수됐기 때문에 계좌에서 이상한 돈 흐름의 흔적이 있었다면 그런 내용들의 검찰 설명 자료에 있었을 텐데 생활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묶어갖고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생활비가 차임이고 월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없는 문다혜 씨 이 집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될 돈을 끊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내용들 자체가 억지로 맞춰진 내용이 분명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수사 절차에서도 적법 수사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이 제한됐다. 저는 뭐 그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제 그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질의서 받고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 작성하고 있었는데 전주지검이 뻔히 이걸 알고 있었을 텐데 벼락 기소를 했다. 네. 자, 이 부분 근데 검찰에서는 또 이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요. 어떻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뭐 약간의 진실공방 성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2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부당했다. 또 답변, 서면 답변에 대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하겠다라는 명시적으로 검찰에 연락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검찰은 지금 한 달 넘게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출석하겠다 또는 서면 답변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소통을 했다면 검찰이 그걸 고려해서 기소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계속 하염없이 미뤄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칠순 노모를 찾아가서 반협박조로 뭐 수사를 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 그게 수사와 관련해서 본질을 외면해서 그냥 정치 검찰은 나쁘다라는 그런 프레임만 강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의 본질에 집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뭐 수사가 이렇게 피해자를 양산하는 듯이 진행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칠순 노모를 왜 찾아가야 되죠? 지금 이 뇌물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냐고요. 그리고 뭐 문다혜 친구 계좌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 탈탈 턴 전형적인 정치 수사였던 거예요. 직접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갈 건 다 가져갔잖아요.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고요. 돈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관여된 사람들을 진술을 통해서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감반, 민정수석실, 또 이상직 전 의원 다 확인하고 관련자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진술을 하나도 받지 못했고 간접 증거라고 또 하더라도 이 뇌물죄를 성립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안 된 거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칠순 노무 등 이 사건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수사 확대를 한 것은 이 수사 과정 자체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위 혐의자고 뇌물이나 받는 사람이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기소를 했느냐. 서면 답변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서 검찰이 재촉할 수는 있죠. 그런데 3년 6개월 끌어왔던 수사를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면 답변하고 있었다는 건 검찰이 충분히 변호인 측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게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해서 지금 기소 안 하면 다른 큰일 날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은 이게 뭐 대선에서 그 정통 여당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이쪽 보수 세력에게 어떤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까지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 또 민주당 이 전체 지금 야권 세력이 부도덕한 집단이다.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고려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정치권 반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짚어보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물론 기소 자체도 이렇게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는 그런 이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그는 뭐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앞으로 이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드러내고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좀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정광희 대변인, 예. 그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 검찰의 정치화를 네.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근데 본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면 이것은 정치 검찰입니까? 그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사 원칙과 기소 원칙에 따라서 기소를 한 거고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사법부는 그 검찰이 기소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과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사법부의 영역이니까 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무고함을 재판 과정에서
증명해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 기소고 이번 조기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시각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이 강한 현실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기소한다라는 프레임이 강해지면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에는 더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런 부담이 되는 것을 그럼 정치 검찰이 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민주당 없다는 거죠. 도와주려고 그러니까요. 했을까? 뭐 이런 그러면 뜻이에요?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바뀌니까 일부러 다시 민주당이 줄 서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가 공교롭게 대선 전국에 엇물렸을 뿐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조율해 갖고 대선이 이제 5월 이게 대선 전국이 5월에는 핫하게 붙으니까 이때 기소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이건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수사가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사건 관련자들도 뻔하게 정해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특수한 신분이 있으니까 조사까지 마지막 단계 조사니까 좀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시기 그리고 사위 서모 씨가 취업하는 시기 이런 거 다 비교해보고 관련자들 내용 압수수색한 계좌 추적 자료 당시 대통령과 뭐 민정수석실에 관련된 자료들 이런 내용들 보면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다 됐을 거고요.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도 이미 진작에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못 냈어요. 왜냐? 법리 구성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최초에 이거 제3자 뇌물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하고 입증이 틀려요.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오히려 공소제기가 더 어려우니까 뇌물죄를 돌리고 뇌물죄를 돌려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하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자신들이 만든 법리를 다시 갖고 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떤 금액, 어떤 금전 이 뇌물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급여. 그럼 급여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생계비 지원. 그러니까 사실관계에도 약간씩 어긋나는 문제를 그 논리에 맞추어서 기소를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못 내렸으면 이게 갑자기 어떤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됐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가장 결정적으로 이 주범으로하고 자기들이 올려놓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면 그 내용까지 보고 본인들의 어떤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판단해서 기소해도 늦지 않죠. 그거 몇 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제 민주당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려고 문 전 대통령 제물 삼았다.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다. 근데 이게 보수 정당에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실익이 있을지 이거의 결과로 인해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세요, 실제로? 저 일단 아까 대선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전 정권 네.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부패 이 프레임으로 하나도 묶는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죠. 검찰이 그걸 의도했을 것 같다? 전 뭐 그런 의도는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를 삼는 것은 지금 안 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검찰이 이 수사를 연결해 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기소를 해 놓으면 이게 아마 이 중앙지검 지법으로 아마 이 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다 이 사건들이 중앙지법에서 쭉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이 이슈, 재판 이슈가 드러날 때마다 그리고 뭐 지금 내란죄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기소도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다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서 희석시키거나 맞대응을 하기에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똑같은 대통령인데 다 비리 부패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한 상황을 만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은성 기소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동의하세요, 정광희 대변인? 뭐 비슷한 맥락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것을 기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기소를 해놓고 그걸 갖고 이제 법원에서 다퉈야지.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내용 갖고는 기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검찰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네.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수사를 했는데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했다. 그래서 그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 이게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검찰이 중간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기소를 했다라고 판단한다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한다. 정치검찰은 해체돼야 된다. 뭐 이런 강한 반응을 나타냈고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왜 이거 재수사하려고 할까요? 뭐 늦었지만 일단 다행이죠. 그냥 사건을 완전히 덮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거 불교수했을 때 그걸 납득한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지금 네. 공범들, 주범들 대법원에 가서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처럼 실제 전주 돈을 댄 같은 혐의를 받았던 손모 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빠졌다는 게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어차피 방치할 수 없고 어차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삼부토건 관련된 문제도 있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도 있고 이제 어차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슈였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고등검찰장은 재기수사 명령을 안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뭐 직접 밝힌 것은 아니고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궁색해요. 네. 뭐냐면 이 그 권오수 회장 등 이 공범이나 주범들이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적극적 진술하거나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기 수사한다. 그게 검찰의 취지예요? 네, 그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검찰이 공범 재판 결과 기다려서 언제부터 수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빨리 수사를 해서 통상은 같은 사건에 병합시키거나 하는데 다른 이 공범들은 다 수사해서 기소해놓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는 수사 자체를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소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억지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불러서 맡기고 불기소 예정한 것처럼 출장 조사하고 그리고 불기소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 수사였죠.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봤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이 의혹들이 수사 대상이 될 건데 그때 이 도이치모터 사건을 빼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검찰의 걸로. 부담을 털기 위해서 그냥 이제 들어간 거다. 네. 자, 정 대변인. 예. 어제는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고 오늘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재수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기관이 지금 할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법적 잣대를 누구에게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거는 지난해 10월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고뇌에 찬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 법정서에 맞지 않는다. 지금 불기소하는 것이. 네.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는 법률가적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다. 이것 때문에 탄핵까지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탄핵이 됐는데 탄핵 재판 결과 그걸로 탄핵이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난 3일에 예. 3심이 확정이 되면서 주범과 공범 모두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아주 유사한 역할을 했던 전주 손모 씨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다시
기소 또는 뭐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검찰이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처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네. 수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본인이 가서 소명할 일을 소명하고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퇴근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도로 위에 정체가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가 많이 막히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2차로는 추돌 사고 있어서 막혀 있고요. 다른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안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중간부에서 출구부 사이 1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 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많이 막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20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더 가서 팔탄 분기점에서 정체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7km가량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천천히 가고요.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수원에서 역시 동탄 분기점까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당의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1대1 토론 어제 이어서 오늘은 서로 유일하게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간의 3시간 끝장 토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좀 보셨어요? 정말 날이 섰던데요. 초반만 좀 봤는데 네. 저는 일정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예. 어제 김문수 선배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혼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대척점에 있잖아요. 아마 홍준표 후보는 자신이 결선에 올라가고 그 결선 상대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참에 기선을 제압한다. 기선을 제압하고 정말로 그 기선 제압에 따라서 네. 김문수, 홍준표 두 명이 올라가는 구도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기선을 제압했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초반부만 보고 초반 보셔서. 예.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가장 최근까지도 검찰에 있었고 뭐 어제 보였던 토론 실력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뭐 홍준표 후보도 상당히 토론 고수였잖아요. 네네.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이었고 아주 재밌는 토론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오늘 토론 많이 못 보셨으니까 어저께 한동훈 후보가 예. 김문수 후보하고 막 토론을 하다가 그 뭐 범죄 혐의 네. 얘기를 하다가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뭐 그 범죄 혐의 숫자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네.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보수 진영에서는 좀 약간 비판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 이거 내용이 다르다. 뭐 그렇죠. 이러면서 네. 뭐 방역법 위반 무슨 뭐 옛날에 민주화 노동운동 할 때 뭐 한 거 이게 왜 똑같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초반 봤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으로서 법을 이렇게 위반하는 일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방역법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 걸 들었고요. 그게 뭐 보수 지지자들의 그 일정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유연하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취지를 설명해야 된다.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 조기현 부위원장 보시기에 홍준표 한동훈 혹시 보셨어요? 아까? 저도 조금 같이 보셨군요. 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는데 날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네. 뭐 그때 그런 얘기 하셨죠 하고 막 단답으로 막 그 한동훈 후보가 몰아붙이는 것도 있고 네.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태도가 어떻다 그러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3시간 내내 딱 그 분위기가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그냥 뭐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1차 경선 토론회도 있었지만 그때야 뭐 4대4 토론회고 그 4명의 구성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도 이 토론의 상호 비판의 강도 차이는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4강이 걸러질 거라고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치열하게 상호 흠집내는 토론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진검승부죠. 네. 일단은 2명이 들어가야 두 명에 되니까. 들어가야 되고 2명에 들어가도 또 그 다음까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당내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어정쩡한 태도로 적당히 같이 가고 이런 건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선에 이제 양당 후보끼리 부딪히는 본선 가면은 비전을 얘기해도 그때도 뭐 네거티브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여기에서 네거티브 하지 말고 좀 정책 공약 좀 해라. 이게 먹히는 거 보셨습니까? 전혀 없죠. 정치권에 한 20년 계셨지만 네. 그렇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그거고 뭐 지금 어제 오늘 이 분위기에서 정책 비전 얘기합시다 얘기한다 한들 될 수가 없다 될 이거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분 간에는 특히 이제 스타일은 다르지만 적어도 이 정치 토론하는 데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죠. 네. 관록 뭐 홍준표 이 후보 같은 경우에 관록과 뭐 정치 구단이고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왔을 때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스마트하고 뭐 굉장히 논리적 전개를 잘 하는데 근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태도, 행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거를 접근해가는 방식 이런 거를 또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후보는 토론에서 이긴 것 같지만 늘 지는 어떤 결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동훈 후보가 오기까지는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을 좀 이렇게 갈증을 해소시켜줘서 네. 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게 국민 전체로 볼 때는 이 한동훈 후보의 한계인 것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1차 토론회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으니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좀 여유롭게 대처하는 걸 보면서 한 단계 좀 성숙했구나. 정치적으로 이제 좀 이 상황을 이 대선 국면의 어떤 엄중함과 진지함을 알고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성찰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제 김은수 후보하고 토론하는 거 보니까 그 전과 문제 이런 거 지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그 한동훈 후보의 그 문제 이게 어제 드러났는데 아마 오늘 이 홍준표 후보의 토론에서는 아주 그게 그 극단이 드러날 것 같아서 그런 상황에 한동훈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저께 한동훈, 김문수, 오늘 또 홍준표, 한동훈 여기서도 뭐 탄핵 공방이나 이런 게 계속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그거는 불가피한 어떤 공방이고 그러면 뭐 배신자 프레임이니 아니면 그럼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였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어떤 혜택을 입지 않았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막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당내 경선 내내 대선 후보를 뽑는데 이걸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예.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토론 전반적인 과정을 보니까 네. 내용이 우리 당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성하고 쇄신해야 하느냐, 혁신해야 하느냐 이 메시지보다는 그때 당시에 당신은 뭘 했느냐 네.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진 것도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선 기간이 너무 짧고요. 네. 또 지금 대척점이 너무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이른바 2명은 찬탄이고 2명은 반탄이고 결국에는 이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지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뭐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나 뭐 중도 지지자들이 현실 자각 타임 그러니까 탄핵이 불가피했구나라는 인식이 조금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글쎄 우리 당 전체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그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도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토론도 네.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KBS 1TV 21대 대선 정강정책연설 국민의힘 첫 연설자로 나와서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한 좀 그 윤 전 대통령이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워딩도 좀 있었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 첫 대선 정강정책 연설자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 이게 당 지도부하고 좀 교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당연히 교감했고 그래요? 당 차원에서 계산된 전략적 그 포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경선 국면이고 오늘 뭐 토론회에서도 보다시피 대통령 탄핵에 찬성 반대를 가지고 당 내부 또 당원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갈등 대립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30 며칠 남은 이 본선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네. 경선 안에서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이 갈등이 있고 추가하더라도 후보는 한 명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단일화 이 과정을 가야 되면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탄핵 찬성 반대 또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의 책임론 이 공방을 갖고 본선을 갈 수가 없다는 건 모를 리 없죠. 그러면 이제 본선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따로 하나 진행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숙 여의도 연구소장을 통해서 정강정책연구소 또 윤희숙 이 소장하면 과거에 국회에서의 또 신금을 울린 연설, 뭐 저는 그 진정성을 지금도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임차인입니다.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호소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적격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그 방법이나 어제 전달하는 방식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모습. 뭐 전체적으로는 그 전달이 진정성 있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었고 내용도 지금까지 나왔던 어느 국민의힘 그 소속 그 정치인에 비해서도 진전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정말 국민의힘의 국민에 대한 어떤 이 탄핵 비상겸 사태에 대한 입장이냐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적이 없잖아요. 선거용인 것 같습니다. 선거. 자, 지도부와의 어떤 그 교감이 있었다고 이제 저기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지도부 일원으로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고 또 민주당의 그런 입법권 남용으로 오늘날 사태를 초래했다는 윤희숙 그 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희숙 의원의 발언 중에 대통령 취임 첫날 뭐 하야해서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거나 이런 당적 이탈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윤희숙 원장의 취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네.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 대선 40일도 안 남았는데 네. 윤 전 대통령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건가요? 저도 어제 윤희숙 원장의 그 연설문을 아주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조기현 변호사님처럼 외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사전 교감 없이 원장 차원에서 한 발언이겠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다만 당에서는 뭐 전체적인 그 기조와 관련해서는 논의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교감하진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윤희숙 원장이 했었던 것 중에 어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나치게 수직적인 당정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정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라는 비판 많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퇴거하는 시점에 나왔었던 뭐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게 우리 지금 당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문에 온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했던 분들도 네. 지금은 일정 정도는 이 탄핵 판결 이후에는 이른바 현실 자각 타임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께 이건 짧게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2명 파이널 2가 저기 이제 가려지는데 네. 누구입니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요? 제가 오케이. 당직자인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2명. 그냥 단답식 시간 관계상. 그래야지 민주당 질문할 수 있어요. 네. 한덕 후보는 뭐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최근의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바는 아닌데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더군다나 당원 50, 그 국민 50인데 성향 자체가 특히 당원 같은 경우에는 네. 6대4, 7대3 정도로 탄핵 반대 입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경향성이 최근에 김문수 후보는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다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3명이 호남 경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두 번째이자 마지막 TV 토론에 나섭니다. 자, 근데 호남 경선 첫째 날 투표율이 충청권이나 특히 영남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좀 걱정은 되죠. 예. 그죠?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어떤 이런 중대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면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이 호남에서의 당원 결속력이 더 강화될 것을 기대했는데 일단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투표율이 좀 떨어져서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네. 일단 최종 투표를 봐야 될 거고 아마 당 지도부라든가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호남에서 좀 투표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광재 대변인 민주당 경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경선이 충청과 영남권에서 치러졌는데 그 네. 결과를 보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결과잖아요. 그럼 재미있는 경기를 보러 가지 재미없는 경기. 그러니까 뻔히 승부가 결정된 경기에는 돈 내고 티켓 안 사죠. 그러니까 근데 또 저 민주당한테 호남이라는 데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네. 거기가 어떤 전략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투표율이 낮다. 그 예. 2024년 당대표 선거에서 네. 전체 그 당원 투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보다 호남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낮았습니다. 수도권 경기 서울에서는 90%대를 얻었는데 호남에서는 82% 얻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호남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내가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지도자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 지지 이런 거를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담양 군수 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예상을 깨고 군수 후보에 군수에 당선됐잖아요. 네. 자, 눈에 띄는 토론회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대표적 앙숙으로 알려진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AI 관련 토론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먼저 토론 요청했고 안철수 후보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뭐 토론회 뭐 시작하면서인지 언제인지 어때 서로 꼭 껴안는 모습도 좀 공개가 되고 자, 이 두 분이 왜 AI 토론회를 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후보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것도 있고요. 지금 네. 양당 경선 진행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물론 이 4인 후보이긴 하지만 네네. 4인 후보 중에도 가장 관심을 덜 받고 있잖아요. 그런 이 대중의 어떤 관심이 필요한 후보 두 분이 또 AI라는 어떤 공통적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면 관심을 끌만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래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두 분이 지금 뭐 이 대선 후보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계속 AI의 중요성이라든가 본인이 그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만든 자리였는데 뭐 그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관심을 끄는 데는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정광재 대변인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딱 그 토론회 하고 나서 안 의원과 미래지향적인 단일화는 이룬 것 같다. 이런 발언하면서 정치적 단일화는 할 의사 없다. 예. 빅텐트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네.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유권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본인의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재밌는 평가를 들었는데 오늘 점심 식사하다가 네네. 이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AI 토론회 한 게 예. 국민의힘 경선에 일부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한 예. 관심을 좀 떨어뜨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위한 토론회 아니냐라고 분석을 그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뭐 자기한테 플러스되는 게 있나요? 일단 이준석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자신의 잠재적인 정치적 라이벌이나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뜻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경계 메시지들을 많이 내왔고 실제로도 그런 구도가 일정 부분 형성돼 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분석도 있다. 네. 는 재밌게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예. 네네네. 지금 그 토론회가 한동훈 그 어떤 후보를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기훈이는 학교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탁하지 못한 옷과 검게 그을린 신발, 간단한 학용품조차 챙겨가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경북 영덕에 덮친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기훈이네. 속옷 한 장, 양말 하나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그날의 긴박함. 온 집을 휘감던 불길은 아직도 가슴에 생생히 남아 기훈이와 가족들을 힘들게만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해안가에 살았던 기훈이네는 몇 차례의 물난리를 겪은 후 얼마 전 산 쪽으로 이사를 한 건데요. 하지만 예상치도 못했던 산불로 인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모든 것이 뿌연 연기처럼 암담하기만 한 상황. 임시대피소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기훈이네 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기온이 평년보다 대부분 1, 2도 낮았습니다. 바람도 당분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봄바람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7.8도였는데요. 전국적으로 대부분 20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거나 많이 올라도 20도를 살짝 넘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내려앉겠습니다. 서울이 8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질 전망입니다. 평년보다도 대부분 2,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20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다소 오른 지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16도에서 20도 분포에 그치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깎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하늘은 맑은 편인데 기온이 좀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강한 바람 속에 선선하거나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맑은 하늘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동쪽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오늘 저녁 강원 영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현재는 강원 영동, 충남 남부 또 일부 전라동부나 경상권, 제주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과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무난할 전망이고요. 내일 밤부터 글피 사이 새벽에 제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에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첫 협의였던 만큼 탐색전 성격이 짙어 방위비 등 민감한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경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밤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2일차 1대1 맞수 토론을 벌였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이른바 전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이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교체 서비스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가 미국 현지에서 어젯밤에 열렸습니다. 관세 전쟁이 가시화한 뒤 처음 열리는 한미 양국 재무 통상 수장의 대면 협의입니다.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인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밤사이 한미 통상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현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요. 일단 양국이 미국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 7월 8일 이전까지는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자. 뭐 이렇게 일단 그 부분은 뜻을 모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90일 유예 기간 준 거 끝나는 시점 전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호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서 네. 미국 쪽에서 원하는 것들을 좀 빨리 조기에 좀 얻어내고 싶어서 네. 우선 협상을 이제 5개국 지정해서 했는데 우방국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이어서 네네. 두 번째로 그런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세 유예가 종료된 7월 8일 이전까지는 좀 뭐 모든 합의를 끌어내자 약간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어제 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나
품목별 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뜻은 전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네. 실제로 부과한 관세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는 품목별 관세,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네. 25%. 그리고 이제 기본적 보편 관세라고 하는 모든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10% 부과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60여 개 국가 남짓한 국가들에 대해서 적자 폭이 큰 거 중심으로 해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상호 관세를 지금 부과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전반부 두 가지는 지금 네. 적용이 되고 있는 관세고, 품목별로 한 거 중에 이제 우리가 민감한 게 아무래도 철강과 자동차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대미 수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예외를 우리가 요구를 하긴 했는데, 네네. 그걸 받아들여 줄지는 조금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요. 이제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호 관세는 네. 이제 그거를 뭐 실제로 25% 우리가 부과받았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기 전에 미국이 이제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우리가 오퍼를 하느냐, 제시를 해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느냐, 그게 이제 7월 8일 전까지 저희 대표단하고 미국하고 이제 풀어나가야 될 이런 협상 의제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니고시에이션 네. 딜이네요. 네. 한마디로 이제 딜을 해나가는 건데,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출국을 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거 보니까 이제 뭐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나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성급하게 막 성과 거두려고 하기보단 뭐 그게 되지도 않겠지만 치밀하게 일단 탐색하고 좋은 결과 도출하기 위한 길을 잘 깔고 오겠다, 자락을 깔고 오겠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자, 최 부총리가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데 이건 무슨 뜻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상목 부총리가 와서 이제 네. 세부적으로 네. 8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다 밝히진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이 뭐 탄핵 파면 당하고 조기 대선이 이제 한 40여일 뒤면은 치러지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최상목 부총리, 안덕근 장관 두 분이 이제 대표로 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이잖아요. 네네. 40일 정도 기간인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유예 기간이 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요하는 사안이라든가 네. 상당히 이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대행 체제 하에서 네. 이렇게 자의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득을 그러니까 상황을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한된 범위지만은 미국이 요구한 사안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당면한 문제가 상호 관세를 좀 없애든가 대폭 낮춰주든가 그리고 네. 품목별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의 예외 조항을 좀 우리한테 적용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관철시키는데 너무 서두르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정치적 사실은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요즘 최근 상황이 트럼프가 예견하지 못했던 이런 지표 악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상대국들의 반발, 네. 그 중국이 또 이렇게 맞대응을 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국가들도 사실 기분은 안 좋죠.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냥 관세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네네.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풀려나가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자기의 그 성과, 관세 정책 이런 거가 성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클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약간 좀 서두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을 좀 약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뭐 서두를 필요는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밀어놓고 그냥 떠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떤 성의껏 뭔가 지금 차기 정부 누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은 뭐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하는 뭐 플랫폼을 구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지금 형국이 어떻게 보면 막 처음에 막 관세 때리고 이럴 때 미국이 의기양양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약간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역풍이 있으니까 미국이 덤비고 우리가 좀 차분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는 25% 관세. 뭐 계산법이나 논리나 이게 어디 교수님 좀 잘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논리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아주 심플하잖아요. 지금 자기네가 예를 우리나라하고 교육을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1,400 작년에 한 1,300억 불 조금 넘게 이제 우리가 수출을 했는데 자기네가 적자를 본 규모 있잖아요. 그거를 분자로 놓고 수입액을 분모로 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가 한 그게 50%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의 반을 우리가 그러면은 오퍼를 하겠다 해서 25%를 부과한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관세율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지적이 됐지만은 뭐 우리가 미국한테 부과하는 관세는 0.7% 수준이고 미국이 우리한테 부과하는 게 한 0.2% 남짓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감한 몇 개 품목 빼고는 관세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그 공식 아주 심플한 이런 정치적으로는 그게 이제 설득력이 그러니까 적자를 우리가 많이 보는 국가다라는 거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식일지는 몰라도 뭐 경제학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정당화되기 어려운 뭐 그런 공식이죠. 자, 특히 우리 측에선 액화 천연가스 수입과 조선업 협력 패키지로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에 해줄 수 있는 부분,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드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게 하는 게 또 쉽지도 않고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 우리가 적극 활용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조선업은 뭐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미국 측이 먼저 요청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뭐 제조도 그렇지만은 유지보수 관리 이런 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제조 기반이 좀 많이 와해됐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세계 2위 정도의 그 조선업 규모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도 월등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트럼프가 먼저 협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잘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 사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안덕근 장관이 뭐 설명 일부 한 거 얘기를 보면은 그 조선업의 어떤 생태계, 뭐 인력 양성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서 미국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조금 어느 정도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미국이 이번 통상협의에서 방위비를 연계할 거란 우려가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한미 FTA 개정 소고기 수입 확대 내용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회견 제가 아까 언뜻 기사를 보니까 거기서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100% 확신 못하겠지만 어쨌든 협의 초반에 이 얘기가 없었다는 거는 어디 좀 약간 긍정적인 신호로 보세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행 체제 하에서 방위비를 이렇게 막 10배 가까이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걸 수용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미 우리가 12차 그 방위비 협상을 맺어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거를 이미 다 스케줄링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의를 해서 사이닝까지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번복을 하고 뭐 더 많은 방위비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라면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을 가능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90일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 90일 이전에 어쨌든 간에 많은 나라들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네. 뭔가 가져와서 자기가 이렇게 압박을 했더니 미국한테 유리한 걸 많이 제시하더라. 그래서 네.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방위비를 엮어서 관세 문제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네. 미국으로서는 이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상당한 유리한 카드 일본처럼 이렇게 네.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스탑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네. 스탑돼서 뭔가 진도가 안 나가요. 협상 부분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조선업이라든가 LNG 가스를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수입을 확대하는 거 그거는 뭐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뭐 투자를 어느 정도로 확대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면은 그게 네. 자기의 성과고 홍보고 뭔가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유용한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 굳이 방위비를 엮어가지고 결론도 안 날 것 같은 거를 할 의사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아예 그냥 건드리지 않느냐. 배제시켰냐? 절대로 그럴 리는 그건 없습니다. 아니고 그건 언제라도 날아올 수 있는 새 가능성이다.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건 이제 시기의 문제지만은 네. 그렇게 길지 않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 문제는 분명히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협의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것은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미국 측에 이해를 요청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 측에서 나온 그 이제 반응이랄까요? 협상 끝나고 그 장관들이 이제 얘기한 것들은 미국은 성공적인 협의였다. 만족하는 분위기고요.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예상보다 빠르게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네.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네. 예를 들면 뭐 숫자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뭐 1,000억 불을 뭐 LNG 수입을 늘려주겠다라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정적인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의 이제 우방국 중심으로 해서 5개국을 선정해서 일본 다음에 우리 이런 식으로 먼저 협상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이제 중국의 반발을도 무마하면서 내 정책이 맞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뭔가 미국한테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한 조선업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장관이 네. 오퍼를 한 건 있죠. 협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생태계 구축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안 했겠지만은 LNG 수입이나 또 우리가 이제 일부 무역 수지 적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적자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뭐 여객기를 우리가 도입을 한다든가 고가 군수장비를 도입한다든가 농산물을 일부 좀 확대한다든가 등등의 방향성 같은 거는 제시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방향성.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제 구체적인 뭐 약속은 아니더라도 예. 구체적인 약속은 라기보다 이제 언급. 예. 그 다음 주부터 열리는 이제 실무 협의에서 그렇죠. 예. 조금 진행이 돼 나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럼 방향성 정도는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 미국이 약간 그 구미 당길 만한 네. 그런 부분에. 자,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협상장에 깜짝 방문할까? 이것도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나타나진 않았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미 간의 포괄적 합의는 대선 이후에 새 정부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맺는다 이렇게 보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예측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네, 미국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도 있고. 조금 예. 서둘러서 네네.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네네. 조기에 좀 내자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자, 사실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중심엔 누가 봐도 중국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게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이런데 좀 우리 쪽에 동참해라.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전방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민감한 첨단 품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네. 이미 뭐 바이든 정부 때서부터 그 전에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수출 규제나 기술 통제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거는 이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오히려 자기네가 무슨 자유무역의 뭐 선봉장인 것처럼 네네. 하면서 세를 규합해서 같이 미국에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몰아나가는 거에 대한 뭔가 이제 경계심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네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중일 FTA 뭐 장관들끼리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거 사진 찍혀가지고 좀 놀랬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중일 FTA 같은 것도 지금 뭐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미 얘기 나온 지가 뭐 한 7, 8년 됐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별로 진도가 안 나가다가 중국이 좀 다급하니까 뭔가 적극성을 보이고 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한 건데 굳이 우리가 그걸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게 그러죠. 바로 되지도 않아요. 바로 되지도 않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것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FTA를 우리가 네. 그러니까 지역무역 협정 같은 거를 계속 해왔고 네. 그거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자기네가 생각하는 소위 기술 패권과 관련된 중요 산업 기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나 이런 거는 상당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는 한중일 FTA를 하더라도 네. 그런 민감한 섹터나 부분의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미 기존에 제재 조치가 있었고 네. 그거에 존중되는 선에서 예를 들면 뭐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를 한중일 3개 국가가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관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RCEP이라고 하는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거가 네. 15개국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것도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메가 FTA인데 거기에 이미 뭐 한중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3개 국가가 좀 더 결속력 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선언 정도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중국이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한중일 FTA에. 그리고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영토 문제도 있고 뭐 위안부 문제 등등해서 앙금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동안 쉽지 않았는데. 한일 FTA 자체가 얘기는 지금 10년도 훨씬 넘었는데도 예. 잘 못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런 국면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 다 없던 일이 되고 뭐 한중일 FTA를 뭐 내일 맺자.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논의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올바로 이해했다면 여하튼 미국이 민감하게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제껴두고서 하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미국이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런 관세 정책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최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한일이 중국과 같이 뭐를 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게 상당히 좀 뭐라 이렇게 세심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제 생각. 뭐 그럴 수는 있지만은 예, 예. 뭐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뭐 자기네가 그러니까요. 뭐 우리한테 뭐 속에 있는 거 다 내주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네네.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글로벌 관세 전쟁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강도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다가온다는 게 이제 다른 점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뭐 당하면서 당했다 할까요? 어떤 이런 것을 접하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지고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든지 다변화 전략이라든지 종합적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네. 이게 세상이 이제 힘의 논리에서 돌아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보호주의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 하듯이 전부 자기네 나라가 최우선을
내세우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소위 가트나 WTO 체제가 상당히 이제 위축이 돼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내수 시장 규모를 더 키워서 네.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내성을 생기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네네. 그러나 우리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주력 산업들 그리고 그 대기업들 네네. 보면은 내수를 지금 궁극적인 어떤 시장으로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는 글로벌하게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상당히 이제 대규모로 네네. 중구장대한 사업들을 키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개방 경제 이고 그동안에 이제 다자체제 가트 WTO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네. 기조 자체는 저희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특정국에 대한 어떤 그 의존도가 커져서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미국 의존도가 교육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고 중국 의존도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네. 한때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한 26%, 4분의 1 이상이 다 중국으로 가는 네네. 거였는데 미국이 한 13% 정도 됐었는데 그게 네. 이제 거의 비슷해져서 둘 다 한 18% 그래요? 이 수준으로 해서 중국이 조금 앞서긴 하지만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육과 투자 의존도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여과 없이 우리한테 이제 가해지는 이런 네. 소위 이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차제에 이번에 좀 해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교역선, 수출선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변화를 해서 네. 우리가 FTA도 많이 체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체결한 FTA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EU가 됐건 아세안이 됐건 또 요즘은 이제 FTA를 따로 부르진 않지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제3세계권과의 네. 협력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특정국으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다 보면은 우리하고 무관하게 하여튼 우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고 결국에는 뭐 추격차 이런 얘기 많이 하듯이 네네. 우리 입장에서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뭐 연구개발 투자라든가 이제 동태적인 어떤 그 다이나미즘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네.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에서 직접 저기 생산해서 뭐 미국인이 어디로 갖고 가는 그 제품들도 있지만 뭐 베트남이니 뭐 캐나다니 멕시코 이런 데서 우리 주력 상품들 저기 제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나라들하고도 뭐 물밑에서라도 이렇게 공동 대응이랄까 이런 것도 암암리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잘 될까요? 물론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예전 현실적으로. 베트남 예.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이 우리보다 미국의 흑자 보는 규모가 더 큽니다. 네네. 그게 이제 베트남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우리, 일본, 중국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생산 기지를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트남은 상호관세가 45%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네.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투자 위치, 로케이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력도 물론 이제 긴밀하게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한때는 중국으로 너무 많이 몰려갔고 거기서 뭔가 리스크가 생기니까는 베트남 쪽으로 또 많이 몰려갔고 네네. 이런 식의 이거는 조금 우리가 잘 배치를 네. 이제 너무 한 군데다 이렇게 올인하는 식의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이시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짤막하게 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자, 7월 패키지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 과도기의 현명한 협상 전략은 이런 거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얻어낼 수 있게끔 네. 자, 그 판을 깐다. 정지 작업.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대표단도 얘기했지만은 플랫폼 내지는 소통 창구 그리고 미국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결정권이 있는 협상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그거의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뭐 필요하고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무작정 이렇게 뭐 움츠리고 미루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피해가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피해를 가급적이면 조기에 좀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부분에서는 카운터포를 하면서 관세를 낮추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 가입자 유심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자, SKT가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거를 이제 내놓긴 했는데 접속자가 많아서 가입 어렵다 소식 어제 이제 전해드린 바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랄까 이런 게 오늘 나왔습니까? 네, 사과와 함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긴급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할 경우에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해드리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유심이라는 게 휴대전화의 일종의 신분증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유심 정보를 해킹당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2차 피해 막기 위해서는 이 아예 유심 카드를 교체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의 티월드 매장 그리고 공항 로밍센터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미 자비를 들여서 교체한 가입자들한테도 소급 적용을 하고 비용을 환급한다는 계획입니다.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똑같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심 교체에 따른 비용 이건 아직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네. 모든 가입자들이 전부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희망자들만 교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교체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유심으로 교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입니다. 근데 유심 원가가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하나에 5,000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2차 피해 이런 거 보고된 거 있어요? 네, SK텔레콤 설명으로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 악성 코드 침해와 같은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 악성 코드 침해가 있었던 걸로 파악된 서버를 그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완전 격리한 상태고 계속 전수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차 피해라는 게 일단 해킹 피해가 있었고 네. 거기서 빼낸 정보로 불법 유심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악용 사례인 건데 그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신분증을 훔쳐갔는데 그걸로 지금 뭘 했는지 이걸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예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는 게 더 중요한 얘기, 더 정확한 얘기 같고요. 네. 자, 이렇게 피해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배경 이거 뭐라고 봐야 돼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가입자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 SK텔레콤 이 사고와 비슷하게 2023년에 LG U+도 비슷한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입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됐었는데 네. 이때는 이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바로 특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이 피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선제적으로 나선 건 지금 SK텔레콤이 이동통신 가입자 1위 업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고 때문에 가입자들이 대거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길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사실 사고 직후에 유심보호 서비스, 뭐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이런 조치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가입자들이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유심을 교체해서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실제로 삼성그룹도 계열사 임원들한테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유심을 아예 교체하라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주가 흐름을 보면 어제는 이제 전거래일 대비 1.7%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네. 오늘은 아주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사실 사용자들이 되게 민감해가지고 이게 이제 보안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럼 또 옮겨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이 통신회사 입장에는 화들짝 놀라서 뭔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유심 교체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직접 이제 방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약자들은 좀 어려움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SKT가 갖고 있습니까? 네, 그걸 일부 내놓긴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70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분들 네. 이런 분들 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상담사가 연락을 해서 원하면 가입을 대행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격오지에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은 대리점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교체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온라인 배송도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 유심이라는 게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 교체를 우선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배송은 좀 차후에 생각을 하면서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그게 내가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2차 사고가 나면 네. 그것도 또 돌이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휴대폰 가입자가 교체 대상은 아니고요. 구형 스마트워치나 키즈폰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심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아니라서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 사고 직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늑장 신고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간담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에 필요한 최소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연이 있긴 했는데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런데 만 하루가 지나서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흥원에서 조사를 해서 고의 지연 정황이 확인이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공무원들에게 공직사회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보여주기식도 형식주의와 같은 가짜 노동에 따른 비효율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가짜 노동. 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또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이 네. 민원과 같은 외부적 요구 대응이었고, 또 뭐 보고 결제 회의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효율, 조직 인사 관리의 비효율 이런 순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떤 게 공직사회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발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불필요한 문서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보고나 결제 절차를 더 중시한다라는 응답도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지를 물었더니 여기에는 한두 시간이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 평균 76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였고요. 특히 실무자급, 그러니까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런 비효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공무원 조직이 너무 형식을 지나치게 따지는 문서 작업이라든가 뭐 보고나 결제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응답자가 보고서에서 이게 한 줄이면 끝날 보고서를 항상 한 장 이상 매년 같은 내용으로 제작해서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신세대들로 많이 이렇게 좀 바뀌었을 텐데도 약간 옛날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고, 특히 요즘 공무원들이 조직 문화도 이전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해요. 예컨대 겸직 허가 받아서 다른 일을 하는 공무원들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봤더니 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의 겸직 건수가 5천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2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고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 외에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종사하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 가장 많이 했는지를 봤더니 공공단체나 학회와 같은 활동이 가장 많았고요. 네. 뭐 대학 시간 강사 강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좀 흥미로웠던 점이 요즘에는 부동산 임대업 또 유튜브 개인 방송 이런 겸직 건수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고 누적 재생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자, 아빠의 육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아빠들도 아이 육아에 적극적입니다. 근데 아이를 돌보는 아빠한테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어디서 연구한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의 세라 블래퍼 허디 교수가 책을 펴냈는데 네. 여기에 실험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허디 교수가 영장류 학자로 유명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보통 임신하고 출산, 수유를 하게 되면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남성은 사실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옥시토신 수치가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안에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 얼굴 보거나 아기를 안을 때 이 수치가 높아지고 아빠는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이를 할 때 수치가 높아지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놀이 시간 동안에 아기의 옥시토신 수치도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를 아빠가 돌보면 아기한테도 또 아빠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또 아기를 양육하는 남성의 뇌에서는 그 뇌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는데 네. 뭐 계획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전두엽 피질에 집중되어 있는 뇌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내분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건데 이미 뭐 남성의 몸과 마음에는 양육 본능도 내재가 돼 있다라고 봤는데요. 호모사피엔스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협력을 해서 양육을 하는 건 필수적이었고 그것 때문에 수컷의 돌봄 그리고 양육도 이미 오래전에 진화를 한 본성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프랑스 파리 유명 관광지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프랑스 현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뭐 네. 파리 몽마르트와 같은 유명 식당에서 뭐 손님이 와인을 잔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 주문한 것보다 더 싼 가격의 와인을 주는 방식으로 좀 부당하게 이윤을 남기는 식당들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병으로 주문을 하는 와인은 라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잔 와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가 가서 잠입을 해서 봤더니 실제로 그 저렴한 와인으로 바꿔치기를 하더라라는 거고요. 심지어 와인병 바닥에 남은 와인들만 모아서 해피아워 그러니까 할인 시간용 와인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광객,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맛으로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걸 노리고 이 관광객들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엔 문화. 오늘은 허남웅 영화평론가 영화계 소식 알아봅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네. 선종했습니다. 그렇죠. 곧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동시에 네네. 이 과정 다룬 영화 네네. 콘클라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죠. 상영이 되고 있고 네네. 3월 5일에 개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2달인데 이런 콘클라베 같은 이 아카데미의 이제 주요한 부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 개봉도 아카데미 시즌에 맞춰서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시즌에 개봉한 영화는 실은 예, 2달 가까이 이제 상영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예, 이 콘클라베가 선종 교황의 선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주목받으면서요. 그 지난주 선종 전에는 그 영화계 이제 흥행 순위가 12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6위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하튼 뭐 그렇죠. 교황은 예. 선종하셨고 맞아요. 예. 교황 선종의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네. 다시 순위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그 주목을 받고 말씀이시네요. 있죠. 네. 네네. 자, 우리 허남웅 평론가님은 콘클라베 영화 보고 네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평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콘클라베 이 영화에서요. 이제 극 중에 교황이 갑자기 선종을 하면서 네. 이제 차기 그 교황을 이제 뽑는 과정을 다루는데 우리가 교황 후보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레벨의 이제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고 뭐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다루는 콘클라베에서 후보자들이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교황 후보자가 저런 짓을 해도 돼? 라고 할 만한 비리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후보가 낙마하고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려는데 다시 또 낙마하고. 거기에 정치가 있군요. 네, 정치가 개입돼 있는데 네. 그게 또 교황들끼리 서로 그 후보들끼리 서로 되려고 네. 상대 후보에게 굉장히 좀 음모를 퍼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건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막 뭐라 그럴까 이제 네. 정치가 개입해 있고 막 그렇죠. 뭐 뒤에서 막 서로 음모가 맞아요. 개입해 있고 이런 맞아요.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미리 알면 네. 재미 없어지지만 잠깐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네네네. 신임 교황이 누구냐? 결국 이게 영화의 결말이고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네네네. 그죠? 직접적 결론은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피해 네네네. 가시면서 네네네. 그 결말의 의미 네네네.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을 선출하려고 할 때 네.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분법 구도예요. 이분법 구도요. 예, 뭐냐면 예. 한쪽은 진보한 쪽으로 가야 된다. 예, 한쪽은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바티칸에서 했던 것처럼 예. 전통적인 방식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 또 이게 비유럽인과 또 유럽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뉘어요. 예. 근데 이제 영화의 결말 선출되는 인물은 네. 이 이분법의 구도를 깨트리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예. 보통의 그냥 영화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이것이 해피엔딩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은 아닐까? 라는 암시를 주면서 끝을 내요. 그 여운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객에게 답을 요구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콘클라베 영화가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네네. 어떤 너무 명확하고 누가 봐도 그 네네. 눈에 보이는 결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관객에게 답을 네. 요구하는군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네네네. 진짜 콘클라베 앞두고 네네. 영화 콘클라베를 보러 가실 분들을 네네. 위해서 자, 진짜 콘클라베 앞두고 네네. 영화 콘클라베 보러 가실 분들을 네네. 위해서 어떤 점에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제 영화가 다루는 내용은 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이겠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영화적 허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번에 실제로 진행되는 콘클라베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길을 많이 보내실 거예요. 예, 예. 그건 아니니까 현실과 영화는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영화도 즐기시고 실제 콘클라베의 결과도 네.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화는 영화다라고 하신 거고요. 네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문자 네.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0419님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며칠 전 선정하신 교황님이 실천으로 몸소 보여주신 사회적 약자를 품고 겸손하고 소탈한 삶을 우리 모두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울림을 주는 좋은 방송 뉴스레터 K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자, 다음엔 다른 신작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제목이 야당. 지금 네네네. 입소문 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죠. 정치 영화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했을 때 예, 이게 여당, 정치를 야당 다룬다.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당 야당인데 예. 왜 야당이라는 제목이 나왔냐? 예. 보통 그 이제 경찰서에 잡혀와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 뭐 일종의 좀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은 우리 편은 여당 그리고 상대는 야당 이런 식으로 은어를 사용을 한대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은어가 이제 마약 그 거래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야당을 굳이 어떤 정당을 네네. 안 얘기할 때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측을 또 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군요. 우리 편 아닌 저쪽 편이라 이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이게 이제 마약 투기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네. 야당이 뭐냐면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마약 그 사범을 잡잖아요. 예. 근데 그 마약 사범 중간에 야당이라고 불리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찰 검찰에게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네. 또 마약 투병에는 감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얻는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걸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군요. 이 야당이란 영화는 정치 영화가 아니라 정치가 좀 배경으로 있긴 하지만 오락 영화다. 오락 네, 그렇게 영화, 약간 평가하면 범죄가 되겠습니다. 가미된 네네. 예, 범죄 오락 영화다는 건데 네. 유독 우리가 범죄 도시도 보지만 네네.
이 분야가 또 우리나라에서 요즘 잘 돼요. 이유가 그러게요. 뭘까요? 내부자들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뭐 더킹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왜 이 영화가 지금 이제 개봉한 지 8일 됐거든요. 지난주 개봉해서. 근데 지금 그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100만 관객도 넘었고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한다면 많은 관객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영화계가 좀 침체했잖아요. 8일 만에 100일이면 요즘 같아서는 괜찮은 건데. 그렇죠. 그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그 비결을 생각하는데 이제 첫째가 뭐냐면 이전 투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했을 때 정치가 단순하게 정치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뭐 범죄 조직도 개입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전 투구가 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흥미를 느끼는 것 같고 또 하나 이 영화에 출연하는 주인공 중 한 명이 이제 박해준 배우예요. 최근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이 금명이 아빠 인기를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미지가 확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접점을 이루면서 흥행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천만 영화가 사라졌다 이런 평가 나올 정도로 우리 그 영화계가 좀 한국 영화 보릿고개가 이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내년에 더 어렵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한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이제 극장 상영용 영화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전만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만한 그런 지금 흥행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죠. OTT도 있고. 근데 한국은 이제 유독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새로 제작에 들어가는 영화들이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찬욱 감독 같은 이름값 있는 감독들은 어려움이 없지만 새롭게 이제 들어가거나 이제 중간에 있는 감독들은 연출자들은 새로운 영화를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영화계가 물론 이제 야당이라든지 승부라든지 작품들이 이제 흥행을 하고 있지만 흥행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제작사라든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선뜻 모험을 하기가 망설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화들 승부 같은 영화도 신작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2, 3년 전에 만들어졌던 영화였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 풀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영화계가 지금 어떻게든 이제 흥행을 몇 작품은 하고 있긴 하지만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영화제 소식 조금 알아볼게요. 5월 하면 이 행사 기다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5월은 전주, 9월은 부산. 자, 우리나라 대표한 영화제 중 하나입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전주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영화라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이제 2000년에 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영화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큰 영화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출품 편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가지고 기록을 세워요. 올해 역시도 그렇고. 어차피 지난해보다는 무조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갈수록 영화를 찍는다는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는 쉬워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장 먼저 고르는 영화제가 이제 전주영화제거든요. 그래서 전주영화제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영화 외에도 먹을거리라든지 볼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전주영화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많은 관객들이 이미 예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주하니까 이게 약간 입에 군침이 도네요. 그렇죠. 전주 비빔밥, 한정식 집 해가지고 한옥타운. 맞아요. 어떤 분들은 영화 보러 전주 가서 영화 보고 나서는 영화 얘기는 안 하고 다 먹는 거. 넌 뭐 먹었어? 콩나물국밥도 맛있어요. 그렇죠. 콩나물국밥도 맛있죠. 전주 한옥마을관 콩나물국밥집도 몇 개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이거 티켓팅 미리 안 해도 현장에서 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모으는 작품들은 예매를 안 하면 볼 확률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그래도 상영 시간 전에요. 취소표들이 몇 장씩 나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 하면 굉장히 영화가 싸다기보다는 새벽부터 그 티켓을 파는 판매소 앞에요. 사람들이 진을 쳐요. 취소표가 나오면 그거라도 사려고. 와,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취소표를 살 수는 없나 보죠? 온라인으로도 이제 나오는 거는 그 상영 뭐 10분 전이라든지 20분 전이라든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제 판매분이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화제 즐거움, 뭐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점 맞춰주셔도 되고 일반적 얘기해 주셔도 되고 영화제의 즐거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대작들이 있는데요.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작의 표가 몰리기 때문에 또 매진이 안 되는 그 영화들이 있거든요. 네. 그 영화들 중에서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표가 잘 팔린 영화는 네. 결국에는 또 개봉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봉은 힘들고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 작품들. 이 작품들은 또 생각보다 보기 수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작품을 고르시면 또 색다른 영화제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말씀은 몰리지 않는 영화 중에 보석을 찾아라. 맞아요. 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은 이문세와 이적이 부른 조조할인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